달랑 이파리 하나뿐인 인생은 아니다. 반지의 제왕 지필에 몰두하던 톨킨은 어느 순간 막다른 골목에 부닥쳤다. 톨킨에게는 지금까지 세상이 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써내겠다는 비전이 있었다. 고대 영어와 북유럽의 여러 언어로 된 문헌들을 읽어나갔던 작가는 그리스와 로마, 심지어 스칸디나비아 신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엘프, 난쟁이, 거인, 마법사 등의 요정나라 백성들 이야기가 영국에서는 사라졌음을 알았다. 톨킨은 고대 영국 신화와 가장 가까운 모습을 재창조하고 다시 그려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반지의 제왕은 그 잃어버린 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작가가 꿈꾸는 프로젝트에는 수천 년에 걸친 여러 나라의 역사는 물론이고 배경으로 삼을 몇 가지 가상의 언어와 문화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꼭 필요했다. 그래야 내러티브의 깊이와 사실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 두 가지야말로 이야기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필수 요소라는 것이 톨킨의 생각이었다. 원고를 써내려가는 작업을 계속하다 보니 내러티브가 부차적 줄거리로 수없이 갈라지는 지점에 이르렀다. 주인공들은 가상세계의 여러 지역들을 떠돌아다니며 온갖 모험을 거듭하고 일련의 복잡한 사건들을 겪었다. 여러 갈래의 이야기들을 명쾌하게 전개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만족스러운 결말을 이끌어내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다.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 50줄에 들어선 터라 징집 대상은 아니었지만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는 것만큼은 어쩔 수가 없었다. 톨킨은 이미 제1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경험했고 그 두려움을 잊지 않고 있었다. 영국은 금방이라도 침공을 받을 수 있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처지였다. 평범한 시민 가운데 그 누가 전쟁의 소나기를 피해 살아남기를 장담할 수 있단 말인가. 톨킨은 필생의 작품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에 낙담하기 시작했다. 당시로서는 얼마나 더 긴 시간이 걸릴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반지의 제왕을 시작할 당시 톨킨은 수십 년에 걸쳐 소설의 밑바닥에 깔릴 언어와 역사, 사연들을 정리해둔 상태였다. 작품을 완성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상상만으로도 오금이 저리고 막막해했다. 그 무렵 톨킨이 살던 집 근처 길가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하루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다가 이웃 사람이 그 나무의 가지란 가지는 다 잘라내고 줄기에도 심한 상처를 입혀놓은 게 눈에 들어왔다.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신화가 그처럼 토막날 운명에 처한 내면의 나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신적인 에너지와 창의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기 무섭게 짤막한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다. 톨킨은 서둘러 그 내용을 종이에 적어 내려갔다. 때마침 청탁이 오자 톨킨은 그 원고에다 니글의 이파리라는 제목을 붙여 출판사로 보냈다. 니글의 이야기는 한 화가에 관한 글이었다. 니글의 이파리 첫 단락에서 독자들은 주인공에 관해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된다. 첫째로 화가 이름은 니글이다. 니글은 깨작거리거나 비능률적으로 일하거나 쓸데없이 시시콜콜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니글은 두말할 것도 없이 톨킨 자신이었다. 스스로의 결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톨킨은 완벽주의자였다. 뭐라든지 만족하는 법이 없었다. 하잘것없는 곁가지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고 걱정이 많으며 꾸물거리는 성격 탓에 중요한 이슈에서 벗어나기 일쑤였다. 니글도 그랬다. 아울러 니글은 먼 길을 떠나야 했다. 가고 싶지 않았다. 실은 생각하기도 싫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었다. 니글은 여행을 미루고 또 미루며 미적거렸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야 한다는 걸 잘 알았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고대 영문학을 가르치는 톰 시피는 앵글로색슨 문헌에서 피할 수 없는 긴 여행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니글에게는
꼭 그리려는 어떤 그림이 있었다. 이파리 하나에서 시작해서 나무 한 그루 전체의 이미지를 마음에 품고 살았다. 나무 뒤쪽으로 펼쳐진 멋진 세계까지 상상했다. 다른 그림엔 흥미를 잃었다. 니글은 머릿속에 환상을 담아내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할 만큼 커다란 캔버스를 준비했다. 언젠가는 어차피 죽어야 할 존재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화가는 스스로 다짐한다. 죽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 어쨌든 이 그림 한 폭만큼은 꼭 그려내고 말겠어. 그리하여 니글은 붓질을 하고 물감을 문지르며 화폭 위에 그림을 그려나갔다. 하지만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니글 자신이 나무보다 이파리에 더 공을 들였기 때문이다. 이파리 하나를 그리는데 지나칠이 많지 오랜 시간을 쏟았다. 음영과 광택, 표면에 맺힌 이슬방울까지 있는 그대로 그리려 온 힘을 기울였다.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작업을 해도 캔버스 위에 표현되는 이미지는 거의 없었다. 그림이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니글의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다. 이웃들이 부탁하는 일들을 처리하느라 니글은 수시로 붓을 놓아야 했다. 특히 이웃 남자 페리시는 그림 따위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수시로 찾아와 자질구레한 일들을 떠맡기곤 했다. 어느 날 밤 니글은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페리시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내가 아프니 빗방울이 떨어지는 차가운 거리를 달려가 의사를 불러와 달라고 성화를 부렸다. 결국 화가는 독감에 걸리고 고열에 시달렸다. 아픈 몸을 이끌고 어떻게든 그림을 끝내려 보둥거리는데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다. 그동안 미루어왔던 길을 이제 떠나자는 것이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아챈 니글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제발, 제발. 불쌍한 니글은 엉엉 울며 소리쳤다. 아직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얼마나 긴 세월이 흘렀을까. 화가의 집을 사들인 사람들은 죄다 낡은 캔버스 위에 아름다운 이파리 한 장이 오롯이 남아있는 걸 발견했다. 그림은 마을 박물관에 전시됐다. 잎사귀, 니글작이라는 딱지가 붙은 그림은 그렇게 구경꾼들의 눈길조차 자주 닿지 않는 후미진 구석에 오래도록 걸려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세상을 떠난 화가는 하늘나라의 높은 산들로 가는 열차에 태워졌다. 한참을 달려가는데 어디선가 두 갈래의 음성이 들렸다. 하나는 엄하고 엄한 공의의 목소리였다. 허다한 시간을 흘려보냈을 뿐 평생 이뤄놓은 일이 거의 없다면서 꾸짖었다.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비록 부드럽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소리가 들려왔다. 자비인 듯했다. 니글이 한 일을 잘 알고 있다면서 남을 위해 희생하는 쪽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맞섰다. 화가가 하늘나라 가장자리쯤 이르렀을 무렵 마치 상급처럼 무언가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니글은 얼른 그리로 달려갔다. 거기에 꿈꾸던 바로 그것이 있었다. 커다란 나무. 그의 나무가 완성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잎이 벌어지고 있었다. 가지는 길게 자라서 바람에 나부꼈다. 자주 느끼거나 어림짐작으로 추측해 보았지만 좀처럼 포착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상태였다. 니글은 나무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팔을 들어 활짝 벌렸다. 그리고 말했다. 이건 선물이야. 죽기 전에 살았던 옛 세상은 화가를 완전히 잊다시피 했다. 작품 또한 미완성인 채로 남았고 기껏해야 몇몇 사람들에게만 도움이 될 뿐이었다. 하지만 이곳 영원히 참된 세계에서 니글은 구석구석까지 빠짐없이 완성된 자신의 나무가 더 이상 육신과 더불어 땅에 묻힌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랬다. 진정 영원토록 살아서 즐길 수 있는 진실한 실제의 일부였다. 나는 이 이야기를 갖가지 직업, 특히 미술계를 비롯해 창의적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과 죽음 이후의 세상을 믿느냐와 상관없이 대다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톨킨은 미술, 실상은 모든 일에 대해 기독교적인 통찰을 가진 인물이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달란트와 은사를 주셔서 인류를 염두에 두고 의도하셨던 일들을 사람들이 서로 도와 해내게 하셨다고 믿었다. 가령 자신은 작가로서 실제의 본질을 전하는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에 의미를 채워주는 일을 한다는 것이다. 네 글은 자주 느끼거나 어림짐작으로 추측해보던 그 나무가 창조의 진정한 일부이며 더 나아가 세상에 사는 동안 자신의 사람들 앞에 펼쳐 드러냈던 그 작디작은 조각이 참다운 세계를 보여주는 환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했다.